건강한 치아가 행복한 인생을 만든다. 치아 건강 굿라이프. 안녕하세요. 진행을 맡은 아나운서 송다은입니다. 저희 치아 건강 굿라이프에서는 그 누구도 알려주지 않았던 치과 치료의 진실을 파헤쳐보는 시간을 갖고 있는데요. 오늘도 저희가 여러분들이 궁금해할 만한 치과 치료의 진실을 낱낱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실 분부터 소개해드릴게요. 진심을 담는 의사 이창민 원장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치과 의사 이창민이라고 합니다. 원장님, 이렇게 네. 딱 프로필을 보니까 치주과 전문의라고 적혀 있는데요. 예. 치주라 하면은 우리가 알고 있는 잇몸이라고 생각해 보면 되나요? 예, 가장 쉽게 말하면 잇몸이라고 할 수 있고요. 치과에도 우리 의과처럼 여러 분야가 있습니다. 뭐 어린이 치과라는 소아치과, 뭐 그다음에 치아를 바르게 하는 교정치과 등등이 있는데 제가 이제 이 치주라는 거는 쉽게 말하면 잇몸이고요. 근데 엄밀히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면은 치아 치주라는 거는 치아 주위 조직의 약자고요. 치아 주위 조직은 치아를 둘러싸고 있는 모든 조직, 치아를 잡아주는 잇몸뼈라든가 그 잇몸뼈를 보호하는 잇몸, 그리고 치아와 잇몸뼈를 연결하는 치주인대라는 그런 여러 구성 요소가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치아 주위 조직에는 잇몸을 포함한 다양한 구성 요소가 포함되어 있고, 치주과에서는 이제 결국은 그 치아 주위 조직에 질환이 발생했을 때 치료를 하는 과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냥 단순하게 잇몸과 치주가 같은 단어라고 생각을 하면 안 되고 잇몸 외에 다양한 치아 조직을 치주다라고 우리가 이해를 해야겠네요. 예,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또 보니까요. 공부를 한국에서만 하신 것도 아니고 멀리 가셔서 하셨더라고요. 네. 좀 미국까지 다녀오셨던데 미국에서 공부하신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가요? 사실 시작은 어렸을 때부터 그냥 막연하게 가졌던 생각인데요. 뭐 주변에 미국에서 부모님께서 공부를 하셔서 미국에 살다 온 친구가 좀 있다 보니까 나도 막연하게 언젠가 미국에서 공부를 하고 싶다 그랬었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이제 나이가 좀 들면서 여행을 다니다 보니 더더욱 한번 외국 생활을 해보고 싶다. 네. 그러한 와중에 이제 치과대학을 가서 공부를 하다 보니까 제가 이 치주과라는 학문을 조금 더 공부해보고 싶어졌고, 잇몸 치료라든가 잇몸 수술, 그다음에 잇몸 이식 수술 같은 부가적인 다른 치주과 수술 영역까지도 조금 더 깊이 있게 공부를 해보고 싶었고, 좋은 기회가 생겨서 그래서 미국으로 공부를 하러 가게 되었습니다. 이유가 참 많네요. 근데 사실 시작은 뭐 우리와 다를 게 없이 좀 호기심에 네, 그렇죠. 궁금하니까. 근데 여기에 또 공부를 하게 되는 계기까지 있으셔서 이렇게 많이 공부를 하셨던 것 같은데요. 그럼 또 미국에서도 어느 정도 생활을 하셨을 거 아니에요. 예. 미국에서의 치과 시스템과 한국에서의 치과 시스템에 큰 차이가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가장 큰 차이점은 치과에도 결국은 이런저런 과가 많이 있어요. 아까 네. 제가 공부했던 치주과, 그다음에 뭐 어린이 치과, 소아치과, 교정치과, 그다음에 우리가 쉽게 말하면 양악 수술을 하면 생각할 수 있는 구강외과. 미국은 예를 들어서 어떤 특정한 과의 치료가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될 때 어떤 의사가 됐든, 예를 들어서 신경치료하는 의사가 이 환자는 잇몸 치료가 필요하다. 네. 그러면 신경치료하는 치과 의사가 환자분께 치주과로 가보세요. 네, 그런 식으로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놀라셨듯이 우리나라는 그쵸? 일단 가면은 뭐 충치치료, 신경치료 다 같이 해주시잖아요. 예, 그렇죠. 그러니까 미국도 뭐 예를 들어서 분과, 그러니까 전문과에서도 치료를 할 때 어느 정도 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치료도 있고 좀 어렵게 접근해야 되는 치료가 있을 때 주로 전문과에서 그런 식으로 함으로써, 물론 우리나라도 요새 그렇게 많이 돼가고 있는 추세지만 미국이 조금 더 전문적으로 접근할 수 있게 돼 있다는 게 저의 생각입니다. 아니, 이야기를 들으니까 좀 재밌는 것 같아요. 저희가 이제 오늘의 방송을 또 스타트를 해봐야 될 텐데 오늘은 어떤 치과 진료의 진실을 파헤쳐 주실 건가요? 아무래도 제가 말씀드린 저는 치주과 의사이기 때문에 치주랑 관련된 치료, 가장 대중분들이 쉽게 생각하시는 스케일링부터 네. 그쵸? 그 다음에 스케일링으로 해결이 되지 않는 치주 질환을 치료하기 위한 마취라고 진행하는 잇몸 치료라든가, 그보다 더 나아가서 잇몸 수술, 즉 치아 주위 조직에 발생한 치주 질환을 치료하고 개선하여 쉽게 말하면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그런 치료에 대한, 즉 잇몸 치료에 대한 진실을 좀 파헤쳐 볼까 합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지금 바로 채널 고정하시고요. 치아 건강 굿라이프 시작합니다. 스케일링 후 잇몸 치료 꼭 해야 하나?
원장님, 요즘에 마스크를 끼면서 우리가 생활을 하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입냄새에 깜짝 놀라는 분들이 많다고 하더라고요. 좀 저도 그런 것 같은데 이게 입냄새가 굉장히 심하면 병일 수도 있다고 하던데 사실인가요? 네, 사실은 맞는 말이라고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네. 저도 사실 입냄새가 날 때가 있지만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입냄새의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우리가 말하는 쉽게 말하는 내과성 질환, 역류성 식도염 같은 혀에 때가 꼈다, 백태가 꼈다, 그리고 충치, 그리고 또 가장 대표적인 또 원인 중에 하나가 잇몸 질환이죠. 쉽게 말하면은 잇몸 질환이라는 거는 우리 치아나 잇몸에 치태, 치석이 끼고 그 치석이 껴있는 자리에 세균이 증식을 함으로써 그 세균이 만들어내는 독소가 잇몸에 염증을 일으키고 아까 말씀드렸던 잇몸뼈를 녹게 하면서 발생하는 그런 질환이 치주 질환인데요. 이 과정에서 결국은 세균의 독소, 그 독소라는 것들은 결국은 악취를 유발하는 요소가 되기 때문에 그러한 여러 가지 원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을 해서 치주 질환이 심하신 분들은 마스크를 끼셨을 때 조금 더 입냄새를 많이 느끼게 되는 경우가 있죠. 아, 그렇구나. 근데 이게 입냄새가 난다고 해서 무조건 치과 치료만 받아야 되는 거는 아니고 좀 내과적인 질환도 있을 수 있다. 그 중에 하나가 또 이제 잇몸과 관련될 수 있다라고 이해를 하면 될까요? 예, 쉽게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입냄새가 난다면 네. 이제 뭐 기본적으로 맞는 분이 치과에 먼저 가실 거예요. 그래서 네. 치과에 가셔서 본인의 상황을 아시고 치과적인 문제가 아니다라고 하면 그때 이제 내과를 가신다든가 다른 전신적인 요소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아, 네. 지금 함께 시청하시는 분들 중에서도 분명히 보시면서 이렇게 입냄새 맡으신 분들 계실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심하다라는 분들은 한번 건강검진차 병원에 가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또 궁금한 게 그렇다면 이 치주 질환은 왜 생기는가예요. 뭐 치아에 충치가 생기면 우리가 이를 잘 안 닦아서 단걸 많이 먹어서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치주 질환은 왜 생기는 거예요? 같은 원인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양치질을 안 했을 때 충치는 치아 자체에 생기는 문제가 될 수 있고 네. 치주 질환은 아까 말씀드렸던 치아를 잡아주는 치아 주위 조직에 생기는 문제라고 보시면 되세요. 쉽게 말하면은 우리가 양치질을 안 했을 때 치과에 가서 그런 말 듣잖아요. 관리가 좀 안 되셨네요. 치석이 많이 껴 있어요. 네. 예, 그런 게 결국은 다 양치질이 안 됐기 때문에 근데 단계를 좀 아셔야 되는 게 칫솔질이 잘 안 되면은 네. 치태라는 게 끼기 시작을 해요. 네. 치태는 눈에 띄게 보이기도 하고 약간 투명색처럼 쉽게 말하면 치아 주변으로 때가 끼는 건데요. 그 과정을 거쳐서 사실 치태까지는 양치질로 제거가 되는데요. 네. 치태가 꼈을 때 양치질이 제대로 안 되면 이제 그때부터는 치태가 치석으로 바뀌는 과정이 생기게 되죠. 그 그림을 보시면 이제 이 두 케이스가 있는데요. 치석이 많이 끼시는 분들도 있고 네. 아니면 치석이 비교적 적게 끼시는 분들도 있는데 뭐가 됐든 결과적으로는 치석에 세균이 번식을 함으로써 치주 질환이 시작이 되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이 치과에 가셔서 정기적으로 스케일링을 받는 게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아, 치석이 치주 질환을 부를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치석은 모든 사람에게 있는 거 아닌가요? 예, 맞습니다. 치아 치주 질환도 내가 아무리 양치질을 잘 해도 결국은 어딘가에 내가 보이지 않는 부분을 닦는 거기 때문에 어딘가에는 치태가 끼고 치석이 낄 수 있는 거고 네. 그 개인에 따라서 사람에 따라서 치태나 치석이 끼는 속도가 빠르신 분들도 있을 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정기적으로 치과에 가셔서 검진을 받고 치석을 제거해주는 그런 스케일링을 꼭 받으셔야 하는 거죠. 치과랑 결국에 친해져야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예,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또 여기서 궁금한 게요. 이 치주 질환이 입속의 감기라는 별명을 좀 갖고 있더라고요. 그러면 그만큼 좀 흔하게 볼 수 있는 질환이라서 그런 건가요? 사실은 그런 건 있을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식사를 안 하고 물로만 잘 씻어내 주면은 치아에 때가 끼거나 치주 질환이 발생할 확률이 확 줄어들 거예요. 근데 네. 우리는 결국 계속 무언가를 먹어야 되고 무언가를 먹다 보면은 치아 사이 잇몸에 음식물은 낄 수밖에 없고 그런 것들이 원인이 돼서 결국 치주 질환이 발생을 하는 건데요. 2020년 통계를 보면은 1,600만 명 이상이 치주 질환으로 치과를 방문한다라고 하는데요. 쉽게 우리가 가장 쉽게 생각할 수 있는 뭐 기관지염, 감기 네. 보다도 훨씬 더 발생 빈도가 높게 나오고 있어요. 이러한 이제 통계 때문에 많은 분들께서 입속에 감기라는 별칭으로 부르게 되는 상황이 오게 된 거죠.
아니 진짜 이렇게 많은 분들이 치주 질환 치료를 받고 계신지 저도 처음 알았거든요. 그래서 감기라는 별명이 붙었다라고 하셨는데 우리가 감기를 걸리면 뭐 비타민을 진짜 많이 먹는다든지 아니면은 따뜻한 거 몸에 좋다고 하는 것들을 잘 하면 그래도 시간이 지나면 좋아지는 경우가 더러 있거든요. 치주 질환도 가만히 있으면 자연스럽게 좀 좋아지지 않을까요? 감기 같은 경우는 사실은 컨디션만 좋아져도 네. 우리 몸의 면역력이 올라가면서 바이러스가 활동이 줄어든다거나 네. 그렇게 되는데 결국 치주 질환은 원인 요소, 박테리아 아니면 박테리아가 서식하는 공간인 치석 그것들이 제거되지 않는 한 결국은 원인 요소들이 계속 남아 있는 거고 역시나 우리 몸의 컨디션이나 면역 정도에 따라서 치주 질환의 진행 속도가 늦춰질 수는 있지만 네. 결국은 근본적인 요소가 제거되지 않는 한 그건 요소를 제거하기 위해서 스케일링이나 잇몸 치료를 해야 되겠죠. 그런 요소들이 제거되지 않는 한 치주 질환은 완벽하게 자체적으로 나아진다고는 볼 수 없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치주 질환은 꼭 치료가 동반이 되어야 될 것 같은데 생각만 해도 좀 무섭거든요. 일단 어떻게 네. 진행되는지는 자세히 모르겠지만 제가 겁을 먹어도 되는지 좀 들어볼게요. 어떻게 치료를 받나요? 기본적으로는 모두 알고 계신 스케일링으로 시작을 할 수가 있어요. 다만 이제 스케일링은 잇몸보다 위에 있는, 그러니까 치아에 보이는,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치태나 치석을 제거해 주는 거고요. 사실 치주 질환이 진행이 될 때 처음에는 그 치태와 치석이 치아에 붙어서 잇몸 위에 있는 치아에 붙어서 생기기 시작을 하는데 시간이 지나다 보면은 그 치태랑 치석이 치아와 잇몸 사이 공간으로 파고들게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그때는 이제 스케일링만으로는 제거가 안 되고 그때는 이제 마취를 해서 그 안쪽 공간까지 다 긁어내줘야 하는 네. 잇몸 치료. 그리고 심한 경우에는 잇몸을 마취를 하고 잇몸을 열어서 직접적으로 치태나 치석을 눈으로 확인하면서 제거해야 되는 잇몸 수술까지도 네. 심한 경우엔 고려를 해야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원장님이 치료 방법 중에 스케일링을 또 맨 처음에 이야기를 해주셨잖아요. 네. 일단 일반적으로 저 또한 스케일링은 1년에 한 번만 받으면 된다라고 알고 있는데 한 번 이상 받아도 괜찮은 거예요? 네, 많은 분들께서 이제 치과에 오시는 분들이 주로 이제 스케일링을 얼마에 한 번씩 받아야 돼요. 나 스케일링 받을 때면 네가 너무 시려요 하시는 네. 분들이 있는데 그거는 정말로 사람마다 개인마다 다르다고 보시면 돼요. 지금 사진을 보시면은 이 세 분의 환자분 입안을 찍은 사진인데 저희 병원에 처음 오셨던 분들이에요. 어떤 분은 오셨는데 너무 관리가 잘 돼서 치석이 거의 없으신 분도 있고 어느 정도 치석이 있으신 분이 있고 치석이 정말 많은 분들이 있고 사람마다 관리의 정도, 그 다음에 사람마다 치석이 생기는 속도가 다르기 때문에 그거에 맞춰서 내가 정말 잇몸이 건강하고 치석이 덜 생긴다. 그럼 1년에 한 번 정도씩 받아주시는 게 좋고 치석이 많이 생기는 분들은 짧게는 2달에서 3달에 한 번씩 또 스케일링을 받으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뭐 우리가 감기 걸리기 전에 미리 겨울이면 이제 방한 마스크를 끼고 다니고 그랬던 것처럼 네. 목에는 또 목도리를 두르면서 예방을 했던 것처럼 그렇게 좀 생각을 해보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시청자분들도 이 내용을 좀 명심하시면 되겠죠. 네,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리고 제가 이제 뭐 꼭 당부드리고 싶은 거는 병원에서 이제 일을 하다 보면은 12월 달에 환자가 되게 많아질 때가 있어요. 그게 네. 왜냐면은 1년에 한 번 나라에서 보험 적용을 해서 스케일링을 해주니까 나 올해 꼭 받아야 돼요. 네. 그래서 12월 달에 그렇게 오시는 분들이 참 많은데 꼭 그렇게라기보다는 이제 내 상황을 알고 내가 뭐 1년에 한 번이면 꼭 12월이 아니더라도 네. 정기적으로 꼭 치과를 가셔서 치석이 많이 생기시는 분들 조금 더 자주 그런 식으로 해서 좀 모든 분들께서 그렇게 생각을 하셔서 관리를 해주시는 게 치주 질환을 예방하는 데 있어서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런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아무리 스케일링을 1년에 한 번 받아야 되는 거 알고는 있지만 치과가 너무 무서워서 한참 있다가 병원에 방문하시는 분들도 계시지 않아요? 제가 예전에 뵀던 환자분 중에 8살 때 네? 치과를 가시고 그때 생긴 트라우마 때문에 25년에서 30년 정도를 치과를 안 오시다가 30살이 넘어서 30대 중반이 돼서 치과에 오신 분이 있으세요. 그래도 되는 거예요? 사실 그러면 안 되죠. 근데 네. 그분 입장에서는 너무 그때 공포감이 커서 치과를 못 오시다가 더 이상 이제 안 되겠다. 네. 아까 말씀하신 입냄새도 많이 나고 음. 치아가 움직임도 심해지고 어머. 그래서 오셔서 지금 사진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윗니 쪽에 보시면 너무나 치석이 많은 상태로
오셔서, 그러니까 치료만 좀 미리미리 정기적으로 검진만 됐으면 쉽게 치료할 수 있었던 상황이 치과를 안 오심으로써 되게 젊으신 나이에 너무 안 좋은 상황으로 바뀐 그런 경우가 사실은 종종 있어요. 아니 진짜 우리가 치과와 관련해서는 어디가 아프지 않는 이상 방문을 잘 안 하기 때문에 문제를 더 키우는 경우가 분명히 생기거든요. 아마 이분도 그러셨을 것 같아요. 생활하면서 살면서 아프진 않으니까 괜찮겠지라는 생각으로 병원을 안 가셨지만 결국에는 스케일링을 안 한 것 때문에 큰 문제가 생기신 거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이분께서 어느 순간은 어떨 때는 뭐 피가 나기도 했을 거고 어떨 때는 잇몸에 통증도 있었겠지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컨디션에 따라서 그 통증이나 잇몸에 피나던 증상이 순간적으로 완화가 되면은 생각하시기에 아, 난 괜찮아. 근데 그 과정이 이제 반복되고 잇몸이 불편한 증상이나 강도가 심해지니까 빈도가 잦아지고 그래서 결국은 도저히 안 되겠다 해서 치과를 오셨을 거고 이미 어느 정도 늦으신 상황이었고 그래서 앞으로 치료뿐만이 아니라 관리가 정말 중요하다고 말씀을 또 드렸죠. 그런데 우리가 스케일링과 관련한 이야기를 했잖아요. 네. 스케일링과 잇몸 치료를 병행해야 될 때면 병원에서는 스케일링을 받고 바로 해주시는 게 아니라 꼭 일주일 뒤에 다시 내원하셔서 잇몸 치료 받으세요라고 하시더라고요. 동시에 받으면 안 되는 건가요? 기본적으로 동시에 받아서 안 될 건 없는데요. 네. 치료의 순서가 있는 이유가 잇몸이 많이 붓고 해서 피가 나고 해서 스케일링을 하셨는데 그럼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는 그 원인 요소가 제거가 되기 때문에 네. 일주일 정도 시간이 지나면 부었던 잇몸이 가라앉고 출혈량도 훨씬 줄어들게 돼요. 그럼 그때 가서 잇몸 치료를 하게 되면은 스케일링을 할 때는 미처 제거되지 못했던 치석들이 오히려 더 쉽게 발견되기도 하고 출혈량이 적어져서 치료를 할 때 있어서 시야 확보도 훨씬 유리해지고요. 지금 사진을 보시면 이 환자분 같은 경우가 스케일링을 하시고 일주일 뒤에 사진을 찍은 상황이에요. 네. 보시면은 이게 검은색 점들이 치아랑 잇몸 사이에 보이는데 그게 이제 치석의 모양인데요. 스케일링을 할 때는 사실은 눈에 보이는 부분만 제거해서 아, 이제 기본적으로 스케일링이 완벽히 됐다라고 판단이 됐는데 막상 일주일 뒤에 오셔서 잇몸이 가라앉고 상황을 보니까 잇몸보다 위에 있는 치석이 보이는 상황이 된 거죠. 어떻게 보면 스케일링 때 제거가 다 안 된 거야? 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그게 아니라 부었던 잇몸이 가라앉음으로써 잇몸, 그 당시에는 잇몸 아래 숨어있던 치석이 이제는 눈에 띄게 되는 거죠. 그럼 이렇게 치석이 깊이 박혀 있는 경우에는 어떻게 돼요? 제거가 안 됐다고 가정을 하면은 결국은 그 치석에 분명히 또 세균을 상주할 거기 때문에 그렇죠. 다시 또 치주 질환을 일으키는 요소가 되고 다시 또 완벽한 원인이 제거되지 않은 거기 때문에 치주 질환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이 안 되는 거죠. 깊이 있는 치석, 치태, 세균을 제거하기 위해서 결국 우리가 마취를 해서 잇몸 치료를 하게 되는 거고요. 치아랑 잇몸 사이 공간이 3mm까지는 마취를 안 하고 일반적인 스케일링을 할 수 있다. 네. 3mm에서 한 4.5mm 정도까지는 통증이 발생할 거기 때문에 마취를 하고 잇몸 치료를 해야 된다. 근데 4.5mm보다 깊숙이 숨어 있는 치태, 치석은 아무리 기구 접근을 잘 하려고 해도 기구 접근이 용이하지 않기 때문에 그때는 이제 잇몸 수술. 잇몸 수술은 이제 잇몸을 절개해서 잇몸을 열어서 저 안쪽 깊숙이 있는 치주 질환을 일으키는 원인 요소, 즉 치태나 뭐 치석이나 눈에 보이지 않는 세균들을 다 제거해주는 그런 치료가 필요하게 되는 거죠. 잇몸 수술이라는 것은 잇몸을 열어서 안을 청소해주는 이 과정이다라고 이해하면 될까요? 네, 기본적으로는 그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고 사실은 좀 더 세부적으로 들어가면은 그 과정에서 여러 단계를 거치게 되죠. 우선은 절개를 하고 네. 잇몸을 열고 네. 그 안쪽에 눈에 띄게 보이는 치석, 염증 조직, 치태, 세균들을 어느 정도 제거를 하고 근데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치주 질환이라는 거는 네. 잇몸뿐만이 아니라 다른 요소, 예를 들어 잇몸 뼈에도 치주 질환이 발생하는데요. 치주 질환이 발생하면 잇몸 뼈의 모양이 되게 울퉁불퉁해지게 돼요. 쉽게 말하면. 그래서 사진을 보시면은 막상 잇몸을 열었더니 잇몸 뼈의 모양이 좋지 않을 경우는 앞으로 이제 잇몸이 그 잇몸 뼈를 따라서 잘 낫고 다시 치주 질환이 생기지 않는 게 목표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기구를 사용해서 잇몸 뼈의 모양 자체도 다듬어 주기도 하고요. 다듬어진 잇몸 뼈의 모양을 따라서 잇몸의 모양도 어느 정도 다듬어 주기도 하죠. 잇몸 뼈도 다듬어 주면서 전반적으로 잇몸을 좀 관리하는 게 잇몸 수술이다라고 이해를 해보면 될 것 같습니다.
계속 이야기를 해주고 계시지만 사실 잇몸 수술까지 가기 전에 스케일링이라든지 꾸준하게 내원을 해서 관리를 하는 게 제일 중요하겠다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맞나요?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어떤 치료를 할 때 꼭 잇몸 치료가 아니더라도 네. 내가 관리가 안 되면은 상황이 악화되는 거고 그러면은 초기에는 쉽게 해결할 수 있는 상황을 더 어려운 치료, 더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치료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잇몸 치료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치주 질환을 초기에 예방을 하고 네. 초기에 치료를 해주면은 간단한 스케일링 아니면 조금 심할 경우 잇몸 치료까지만으로도 해결이 되는데 결국 방치가 되고 치료가 안 돼서 상황이 악화될 경우에는 잇몸 수술까지 가야 되는 상황이 오는 게 확실하기 때문에 네. 정기적으로 검진을 받으시고 상황이 심각하지 않고 아니면 건강하실 때라도 꾸준하게 스케일링을 통한 관리, 그 다음에 댁에서는 내가 이제 할 수 있는 가장 쉽게는 양치질이겠죠. 네. 양치질을 해줌으로써 전반적인 관리를 통해서 잇몸 질환이 최소화로 생기게 네. 아니면 잇몸이 정말 건강하게 굳이 안 받아도 되는 치료를 받아야 하는 상황이 오지 않게끔 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잇몸 건강할 때 잘 지키자. 이게 오늘 저희 방송 내용의 핵심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진짜 듣기만 해도 너무 무섭고 아플 것 같아서 저는 스케일링을 다시 한번 열심히 해야겠다라는 것을 다짐하는 시간이었는데요. 우리 시청자분들도 꼭 그러셨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치료에는 부작용이 따를 수 있다는 점과 개인마다 치료 효과가 다를 수 있다는 점, 그리고 전문의와의 상담을 통해서 적절한 치료를 받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건강한 치아가 행복한 인생을 만든다. 치아 건강 굿라이프. 오늘은 스케일링 후 잇몸 치료 꼭 해야 할까에 대한 진실을 파헤쳐 봤는데요. 다음 이 시간에 또 어떤 진실을 파헤칠지 궁금하시죠? 원장님, 다음 주에 어떤 이야기 들려주실 건가요? 다음 주에는 잇몸 이식 수술에 대한 어. 진실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평소에 주변에서 흔히 듣기는 쉽지 않은 이야기인 것 같은데 네, 맞습니다. 이 뒤에 숨겨져 있는 진실이 궁금하시다면 다음 주 이 시간에도 꼭 채널 고정하시고 함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굿닥터 이창민 원장님과 그리고 굿MC 저 송다은 다음 주 이 시간에 인사드릴게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